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10개의 키워드로 분석한 중국 문화사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중국 문화사 첫 키워드는 혼란입니다. 2005년 8월 전 세계 매스컴들은 눈길을 끄는 기사 하나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의류 매장에 게시된 포스터에 관한 겁니다. 프랑크푸르트, 독일의 도시.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마세요. 둘째, 매장 안에는 휴식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장 바닥에 눕거나 앉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셋째, 손톱이나 발톱을 깎지 마세요. 넷째,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이쑤시개를 매장에서 입어봤던 옷의 주머니에 그냥 넣어놓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손님이 그 옷을 입어보다 이쑤시개에 찔리거나 아니면 아주 더러운 아주 불쾌감 그런 걸 많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래를 뱉지 마세요. 실내인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면세 제품이므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지 마세요. 아마 이 프랑크푸르트의 의류 매장 자체가 공항 내의 면세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미 다른 것보다도 가격이 많이 싸고 또 정찰제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격 인하를 요구한단 말이죠. 흥정을 붙여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른 고객에게 방해가 되니까 큰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이 마지막이 압권입니다. 매장 안에서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뀌지 마세요. 도대체 얼마나 트림을 하고 방귀를 뀌어댔길래 인간의 생리 현상까지 금지 항목에 넣었겠습니까? 정말 실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그 고객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곧 돈이고 자신을 먹고 살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은 달랐습니다. 진상 손님이 얼마나 많았으면 저런 포스터를 다 붙였겠습니까? 돈 안 벌어도 좋다, 돈도 싫다, 저런 손님들은 안 와도 된다, 뭐 그런 정도의 강한 의사 표현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포스터에는 독일어 외에 한 나라의 글자가 더 있었습니다. 중국어입니다. 결국 중국 사람들 보라고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 포스터를. 도대체 중국인 관광객, 중국인 고객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그들의 발길이 끊길 것을 각오하고 저런 포스터를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옛날 중국 땅에서도 그 땅의 주인인 중국 사람들을 아주 처절하게 모욕하는 현판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개와 중국인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었습니다. 1916년에 상해의 황포공원 입구에 내걸린 팻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1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편전쟁에 패한 중국이, 이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졌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의 중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중국은 그 자신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은 신개념 사회주의 특색의 바탕을 둔 신형 대국 관계를 형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자신들이 지구상의 양대 공항으로, 양대 강국으로 성장했다. 이런 자화자찬입니다. 그 중국인 자신들이 양대 강국. 상황이 그런데 독일 매장에서는 그 세계 양대 강국 가운데 한 나라 국민한테 왜 그런 불쾌한 포스터를 붙였을까요? 사실 이제 중국이 지구상의 양대 강국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만 그 중국인들의 공중도덕이나 매너가 형편없다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올림픽 종목에 뭐 비매너나 똥매너 부분을 추가한다 그러면은 아마 단체전은 중국인들이 따놓은 당상인 것 같습니다. 단체전 금메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공중도덕 불감증과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너무 황당해서 차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여간 그 구글 검색창에다가 중국인 관광객 추태 이렇게 입력해보면 수백 개의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나 공용 주차장의 구석진 곳에서 용변 보기. 물론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씹던 껌을 비행기 유리창에 붙여놓고 내리기. 그 다음에 쏙이 훤히 비치는 흰색 면 팬티를 입고 그것이 수영복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공중 수영장 사용하기. 그리고 여행 간 곳에서 현지인들에게 중국어로 떠들어대기. 그 무슨 말인지 상대방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도 계속 그렇게 중국말로 떠듬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나 큰 소리로 전화하기. 그곳이 식당이든 하다못해 그 공연장에서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오면 큰 소리로 전화 받습니다. 그냥. 그래서 공원에서 또 공원에서 스피커 켜놓고 단체로 체조하기. 아마 이 부분은 중국의 해외 이민자들이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이민자들이 많은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 자주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종종 그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교통법규, 그리고 절대로 양보 운전하지 않기, 또 아무 곳에나 쓰레기 버리기, 줄이 길면은 새치기 하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열거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소개됐던 그 프랑크푸르트의 의류 매장의 8가지 금지 사항에다가 이 2가지만은 제가 더 보태고 싶습니다. 베이징 비키니를 입지 마세요.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을 올바르게 하세요. 그 베이징 비키니는 여성들의 비키니하고는 다릅니다. 그 중국 남자들이 여름만 되면은 배를 내놓고 다니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 런닝 셔츠나 티셔츠를 가슴까지 둘둘둘 말아 올려가지고 마치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한 것처럼 그 가슴에 걸치고 다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중국 말로는 그걸 방예라고 합니다. 정말 중국 남자들은 습관적으로 경쟁적으로 배를 내놓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많이 걷나, 누구 배꼽이 더 잘생겼나 시합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국 정부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습관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렇답니다. 중국어로 배를 뜻하는 복자, 그러니까 배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행운을 뜻하는 복복자, 그 2가지가 발음이 아주 비슷하답니다. 푸. 그러니까 배를 내밀고 다닐수록 복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경쟁적으로 옷을 까디집고 다닌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화장실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것만 별도로 이야기를 해도 1시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일단 중국 사람들 가운데는 그 자변기 위에 올라앉아서 변을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국인 여행객을 상대하는 업소에서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것과 같은 포스터를 부착해 놓는 것도 많습니다. 좌변기 이렇게 주저앉지 말라고 거기 올라가서. 그리고 중국의 거의 모든 화장실 소변기 앞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향전 1소보, 문명 1대보. 무슨 뜻이냐? 변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면은 문명은 큰 걸음으로 진보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컨대 변기에 바짝 붙어서 소변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화장실 바닥은 흥건히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오줌을 누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원들이 하루 종일 바닥을 닦아도 그 벽에 배인 지린내가 가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들 화장실을 사용하는가? 그 좌변기에 올라앉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엉덩이가 닿기 싫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또 소변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볼일을 보는 이유는 오줌이 튀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화장실을 쓰고도 물을 잘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좌변기에서 물 안 내리는 거는 개들이 전봇대마다 이렇게 영역 오줌 누는 본능, 즉 일종의 영역 표시를 하는 것처럼
그 잠깐이라도 자신이 머물렀던 곳에 흔적을 남기면은 복을 받는다. 뭐 그런 미신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유독 중국인들에게서만 반복되는 그런 화장실 사용 문화입니다. 하여간 그 중국인들의 무매너와 공중도덕 실종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중국인들은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잘 살게 돼서 갑자기 신형대국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까요? 갑자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그런 성향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자기 자신만 알지 다른 사람, 특히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아예 배려가 없었습니다. 중국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정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것도 중국 현대사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 문화 가운데는 고급 문화도 많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문화가 쌓인 나라입니다. 뭐 한시나 문인화, 이제 그림이죠. 그다음 병극 등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뭐 소동파나 이백, 뭐 두보, 도연명 뭐 이런 사람들의 시들은 정말 절창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지을 수 있나 하고 감탄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뭐 초한지, 열국지 등등의 역사 기록 문학은 세계에서 단연 압권입니다.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도 왕조별, 시대별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에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장 잘 써진 역사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고급 문화들을 늘 고위 관료나 지식인, 부호 등등 극소수의 특수계층만 향유했다는 겁니다. 그 일반 서민, 인민들의 삶은 늘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중국 역사 내내. 그 이제 맹자는 유항산이라야 유항심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재산이 항상 있어야, 그러니까 재산이 좀 안정돼야지 항심, 마음도 항상 안정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되고 축적된 재산이 있어야지 마음과 뜻도 평정심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상 최고의 그 재상으로 손꼽히는 춘추전국 시대 때의 제나라의 관중, 남자들이 우정을 이야기할 때 늘 등장하는 그 관포지교 할 때의 그 관중입니다. 관중과 포수가. 그 관중도 맹자하고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입는 것과 먹는 것이 넉넉해야지 예절을 알게 된다. 뭐 의식이 좋게야 지예절, 의식족이 지예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 그 인민들은 중국 역사 전반에 걸쳐서 항산을 갖기는커녕 의식주가 넉넉하기는커녕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저렇게 위세를 부리는 것도 인민들이 살기에는 중국의 역대 왕조를 통틀어서 지금의 공산당 치하가 가장 좋다. 그렇게 말하는 인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역사는 혼란의 역사입니다.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은 4,000년 역사 가운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한 1,000년은 국토 전체가 전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 중에 하루는 박 터지게 싸웠다.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4,000년 중국 역사 가운데 전국구 왕조가 바뀐 것이 무려 12번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수, 당, 송, 원, 명, 청, 그럼 지금의 중국 중화인민공화국까지 무려 12번입니다. 지역구 왕조는 수도 없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요나라, 금나라, 5호 16국, 5대 10국 등등.
근데 이제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큰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하고 거의 동의어입니다. 멀쩡했던 왕조가 전쟁도 없이 다른 왕조로 교체된다? 그런 사례는 그 왕조의 대가 끊어질 경우 대가 끊어진 사람, 그 왕조와 가장 가까운 핏줄의 사람을 데려와서 왕으로 섬겼던 근대의 영국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스튜어트 왕조와 하노버 왕조가 그렇습니다. 영국에. 근데 이제 그런 데다가 중국의 왕조 교체 가운데는 절반 가까이는 이민족의 침략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라가 고려로 바뀌고 고려가 조선으로 왕조가 바뀐 것처럼 같은 민족 내부에서 지배 집단만 바뀐 것이 아니고 중국은 아예 다른 민족들이 중국을 공격해서 완전히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와 청나라는 아예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수나라, 당나라는 선비족, 원나라는 몽골족, 그 다음에 청나라는 만주족, 이렇게 외국 다른 민족이 중국 중원을 차지한 겁니다. 당나라를 왜 선비족의 나라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번 강의 중에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리즈 강의 중에서. 그리고 중국은 내전 상태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춘추 시대에는 맹주 자리를 거머쥔 나라만 5개 국가입니다. 5개 국가. 전국 시대 때는 7개 국가가 돌아가면서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소위 이제 춘추 5패, 그 다음에 전국 7웅, 그렇습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만 무려 500년입니다. 서로 간에 팍 터지게 싸운 거.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북쪽에서는 5개의 오랑캐 부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고, 그래서 원래 중원을 차지하고 있던 진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남쪽 왕조에서도 또 4나라가 흥망을 거듭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위진남북조, 5호 16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간 중국 왕조 교체의 대강의 역사는 이번 시리즈 중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위진남북조 5호 16국 그 세월도 35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끝날 때 있었던 5대 10국, 그 다음에 청나라가 망하고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설 때까지의 국공내전,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거의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난리가 난 것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노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황건적이다 그러면서 난리를 일으켰습니다. 또 어떤 때는 붉은 수건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홍건적이라고 했습니다.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느냐 하면서 천민들도 난을 일으켰습니다. 양민들. 그게 진성오광의 난입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러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태평천국의 난입니다. 하여간 중국 난리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늘 그렇게 전쟁통, 난리통에 휘말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공중도덕이고 질서고 나발이고 간에 나와 내 민족, 나와 내 가족의 목숨 부지하는 게 최고의 가치관이다. 우선 살아남는 게 최고의 지향점이다. 이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성리학 이딴 거 잘 그 사람들은 케어도 안 했습니다. 어제는 이 왕조에서 이것이 옳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다른 왕조에서 또 다른 것이 옳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나만 믿자. 돈만 믿자. 이렇게 가치관이 정립이 됐습니다. 뭐 이 세상에 돈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유난히 이 돈을 밝힙니다. 왕조가 아무리 많이 바뀌고 난리가 자주 일어나도 돈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더라.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일에는
물불을 가리기는커녕 목숨까지 걸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중국 사람들이 즐겨서는 자기들끼리도 낄낄거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인은 불이익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만 불이익은 죽어도 못 참는다. 사생결단, 내 이익이 뺏길 경우 사생결단하고 달라드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자신들도 제법 살만하게 됐다는 것을 온 세계에 과시하려고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근데 막상 중국 자체가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고 보니까 중국 정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인민들의 그 무개념, 무매너, 무질서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기장을 짓는 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 등등 올림픽을 위한 하드웨어 쪽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국 특유의 인해전술 공법으로 밀어붙이면 다른 어떤 올림픽보다 더 화려하게 치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니만큼 참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의 택시 운전사들은 손님을 태운 상황에서도 차 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댔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급하면은 운전사나 승객이나 둘 다 차를 세우고 노상방뇨를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길거리에 가래를 뱉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운전할 때는 가능한 한 창문을 열지 말라고 합니다. 옆차나 앞차에서 뱉은 침이 자기 차로 날아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베이징 비키니를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건 그나마 점잖은 행동입니다. 하여간 그래도 어찌저찌 해가지고 올림픽은 치러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공중도덕이 좀 나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눈속임이었습니다. 실상은 올림픽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을 웬만하면 거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또 공중도덕을 무시하다가 걸렸을 경우 엄청난 벌금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안, 그 경찰이죠. 경찰을 동원해서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법 공중도덕심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당국도 인민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중국의 한계입니다. 지금의 중국 정부는 공산당 정부는 뭐든지 통제합니다. 그리고 숫자든 뭐든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그 자신들의 용어로는 그걸 공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역사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여간 무슨 문제든지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으로 정부 통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상향식의 풀뿌리 시민의식 같은 거는 자라날 틈이 없었습니다. 이 공중도덕은 정부의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 베이징 시내의 화장실만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지, 베이징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 보이지 않는 곳, 도시 외곽지대, 시골까지 깨끗하게 하려면 이건 나라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난리가 그렇게 많았던 중국에서 중국 인민들의 시민의식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은 그나마 어떤 수호지심, 뭐 시비지심 이런 게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좀 있었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그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어느 한 구석에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그 요즘 말로 하면 가장 기본적인 풀뿌리 시민의식, 그걸 완전하게 멸종시키는 사건이 중국 현대사에서 벌어졌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도 유래를 찾기 힘든 자국에 대한 벤달리즘, 자국 문화 파괴 운동이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대혁명. 1966년에서 10년간 있었습니다. 그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역사적 인물과 이 사상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유교가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역사적 유물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지나간 것은 모두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공자의 사당까지 엎어버렸습니다. 하여간 공산주의 아닌 사상은 무조건 틀렸고 마오쩌둥 외에는 위인이 없다. 그것이 문화 대혁명의 요지를 한마디로 줄인 것입니다. 공산당에 반대하면은 처단, 마오 주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손하거나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처단. 근데 문화혁명이 특별히 후유증이 더 컸던 거는 그렇게 처단한 그 첫 번째 타도 대상을 지식인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상가와 지식인, 예술가, 교수, 교사 이런 사람들을 흩은 소리 하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으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로 이렇게 꽃갈 모자를 만들어 가지고 조리돌림, 줄을 줄줄이 묶어 가지고 길에 끌고 다니면서 그걸 조리돌림이라 그럽니다. 인격적 모독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었습니다. 지나가 막 침을 뱉고 돌 던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급기야 또 반동으로 몰아서 처단해버린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이제 중국에는 도덕과 질서의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건 잘못됐다, 이건 그렇게 지적하고 가르쳐 줄 사람이 몽땅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학교가 폐교된 것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시절이 취학 연령인 사람들, 그 시절에 학교 다녀야 될 사람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교육의 부재입니다. 그 도덕 교육만 못 받은 게 아니고 일반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중국의 문맹률이 또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문화혁명이 끝났는데, 그리고 다시 학교를 열었는데 이제는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웬만한 교수와 교사들은 다시 강단에 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함부로 말했다가 또다시 문화혁명 사태 같은 것이 생기면은 그때는 정말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다는 깊은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로가 없는 나라, 선생이 없는 사회, 가르치고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 무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날 중국인들의 턱없는 그 도덕 불감증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공중도덕 불감증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러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거기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것의 방아쇠 역할을 한 대약진 운동하고 그 중국 시민의식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은 천안문 사태하고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것을 가능하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